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어버이날인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제이비의 가슴에 카네이션이 달렸나 살짝 봤는데 안 달리셨네요? 아이들이 다 커서 안 달아줬어요? 새벽부터 카네이션이겠습니까? 네. 아, 그렇죠. 아니, 영희님이 어버이들이 살아계신 촌철님들 오늘 어버이 가슴에 꼭 카네이션 달아드리세요. 나이가 들면 은근히 자녀들의 카네이션 선물이 흐뭇합니다. 라고 어버이 관점에서 올려주셨어요. 네, 자식 연락 오기 기다리는 부모님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네, 잘 고려해 보시고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홀로 여름님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동네 부녀 회원들이 어제 저녁부터 음식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 하루는 온 동네가 잔치를 벌입니다. 종배형 축하해 주세요. 마음은 동네 방송으로 시선 집중 중계하고 싶습니다. 어느 동네예요? 아, 그러게요. 예, 좋은 전통을 계속 유지해가고 계시네요. 아직도 이런 동네가 있다니. 그러니까요. 어느 동네인지 궁금하네요. 네. 네, 오늘 하루 마을 잔치 신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시선 집중은 다시 듣기로 한번 틀어주세요. 어르신들과 함께. 갑갑한 세상님, 앞으로 월미도 출근이 10번 남았습니다.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며 다음 발령지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게 제이비께서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해주셨는데 어떤 직업이실까요? 그러니까요. 월미도로 출근하신다고요? 네. 회는 많이 드셨겠다. 아, 모든 걸 먹는 걸로 또. 그러면 다음 발령지 좋은 곳으로 좀 갈 수 있게 제이비의 좋은 말씀 부탁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근데 좋다라는 기준이 뭔데요? 지금 뭐 하시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네. 뭐 제이비 기준에 맞추면 맛집이 많은 데겠죠. 그렇죠. 먹을 때 많은 데가 최고죠. 네. 원하시는 데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초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밖에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네, 맛집이 많은 곳으로 갈 수 있기를 갑갑한 세상님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풀떡님, 며칠 만에 보는 파란 하늘, 맑은 햇살, 초록빛 풀 너무 예쁘네요. 간만에 기분도 좋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오늘 아침에 제이비는 출근하면서 그거 못 느끼셨어요? 저는 똑같은 시간에 나왔는데 세상이 너무 밝아가지고 지각한 줄 알았어요. 며칠 비가 왔잖아요. 네. 저게 어떻게 봄비예요? 장맛비지. 여름비죠. 네. 그러니까 진짜 기후가 미쳤어요. 정말. 와, 세다. 미쳤대. 올 여름에 또 비가 엄청 올 거라는 뉴스가 어제 저녁에 나오던데 좀 맞아요. 걱정입니다. 준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일단 오늘은 맑으니까 이 날씨를 한번 즐겨보시죠. 그리고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겁니까? 예상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 설치 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그 수석으로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임명했다고 어제 직접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 뉴스에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소개를 하고 기자들 질문도 받을지 시선 집중하자라고 했는데 네. 그대로 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내용적으로 주목할 점 짚어볼까요? 짚을 게 여러 가지인데요. 좀 차례차례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계일보가 재밌는 분석 기사를 실었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복원이라는 표현을 세 차례 사용한 반면에 논평을 내놓은 민주당은 부활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런 분석 기사를 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원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는 원래대로 회복한다는 뜻이고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다. 약간 다르죠, 결이. 그러네요. 자, 이런 설명까지 붙였는데 자, 이런 단어 선정에서부터 민정수석 신설의 정당성에 대한 평가가 갈리고 있다. 뭐 이런 진단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저희는 윤석열 대통령의 복원이라는 표현을 한번 그대로 따라가 봅시다. 그리고 질문을 던져봅시다. 정말 원래대로 회복한 것이 맞느냐라는 질문부터 던져보겠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까? 딱 하나 때문인데요. 바로 이걸 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전 정부 민정수석실에 편제됐던 파트가 있었습니다. 바로 친인척 팀입니다. 네. 대통령의 누가 되는 행동을 하는지, 국정에 개입하는 일은 있는지 등등을 따져서 제어하기 위한 팀이었습니다. 이 팀은 영부인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과는 구분해서 운영돼 왔던 팀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복원, 즉 원래대로 회복을 할 요량이라면 이 친인척 팀부터 설치해야 했던 것 아닌가라는 질문이 성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오로지 민심 청취 그 얘기뿐인데 근데
따지고 보면 민심 청취 이것에 대한 강조도 물구나무 화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물구나무 화법이라는 거는 뭐 거꾸로 서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무슨 얘기죠? 민심 청취보다 우선해야 할 게 민심 조성 아닙니까? 뭐 조성이라고 하니까 어감이 좀 이상하게 들으실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여론조사 가르는 얘기가 아니고요. 국정에 대해서 그리고 대통령과 친인척에 대해서 부정적 민심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삼가고 조심하는 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그게 기본이잖아요. 자, 바로 이 문제에서 핵심에 놓이는 게 뭐냐면 친인척 관리요. 그 주체가 친인척팀이다. 이 말씀도 부연 설명으로 드리는 거고요. 근데 왜 사전적 예방 조치는 거론하지도 실행하지도 않으면서 사후적 확인 조치만 매달리느냐라는 질문을 2차로 드리는 겁니다. 뭐 그래도 민심 청취하는 거를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민심 청취는 당위이니까 이왕이면 더 넓게 들어야 하고 그러려면 관점부터 바꿔야 하는 거죠. 예를 두 가지만 들겠습니다. 체리 따봉 보내면서 내부 총질 비난한 거 기억하시죠? 네. 내부 총질이라는 관점을 대통령은 바꿨는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거는 청취해야 되는 내용인데 내부 총질로 규정을 해버리면 청취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여론조사에 신경 쓰지 않는다. 1%만 나와도 간다. 이런 요지의 발언 여러 번 한 적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그거는 여론에 대해서 그렇게 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을 깔고 있는 건데 이런 대통령의 기본 관점 또한 바뀌었느냐. 이것도 함께 물어본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또 뭐죠? 민정수석실 비서관 인사 내용도 언론 보도를 탔습니다. 민정비서관의 이동욱 행정안전부 대변인을 공직기강 비서관의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을 내정했다라는 건데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이동욱 민정비서관의 경우부터 봅시다. 법률가가 아니라 행안부 출신인데 이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내용과 부합되느냐 이걸 한번 따져보죠. 윤석열 대통령의 말 잠깐 들어보시죠.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꼭 법률가가 지휘를 하면서 이 정보 자체가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검사 출신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논리였는데요. 이 논리대로라면 정보를 다루는 실무 책임자인 민정비서관은 더더욱 법률적 지식에 통달한 법률가가 돼야 되는 건 이게 논리상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런데 이 자리에는 검사 출신을 안 앉혔을까요? 내지 법률가 출신을 왜 안 앉혔을까요? 물어보고 싶은데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왜 이 자리까지 검사로 앉히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것을 고려했다.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 이원모 비서관의 경우인데요. 이 케이스는 두 측면으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 이원모 전 비서관이 기용된다는 건 이시원 현 공직기강 비서관이 교체된다는 이야기가 돼버립니다. 왜 교체하는 걸까요? 여기서 누구나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이 이시원 비서관이 유재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사실이 밝혀졌다라는 점입니다. 자, 바로 이걸 고려해서 이시원 비서관을 교체하는 거라고 한다면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가 됩니까? 민정수석실 편제 자체가 사법 리스크 대처 차원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해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원모 전 비서관은 인사비서관을 지내다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사표를 냈고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아서 경기도 용인갑에 출마했다가 떨어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공직기강 비서관에 다시 임명한다? 그럼 도대체 용산의 비서관이라고 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찍고 가는 자리입니까? 찍고 갔다 다시 돌아오는 자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것도 함께 물어봐야 되는 내용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원모 내정자가 지금 맡은 직함이 공직기강 비서관이잖아요. 그죠? 내정. 네, 내정. 네. 근데 인사비서관 시절에 민간인 아내가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해서 김건희 여사 순방에 동행한 사실이 드러나서 논란이 됐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공직기강 비서관이랑 맞는 건가요? 그것도 좀 궁금해졌습니다. 뭐 내일 어쨌든 기자회견이 있지 않습니까? 좀 네. 물어볼 게 쌓이네요.
그렇죠. 네, 수사 대상이 된 비서관을 일단 조직 개편 과정에서 전격 교체를 한 거잖아요. 네. 뭐 이시원 비서관의 그 사의 표명에 따른 거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전격 교체를 한 거를 대통령실 입장에서 보면 공직에서 배제시켜서 공수처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한 조관은 이런 전망을 실었더라고요. 최상병 건과 관련해서는 수사에 협조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밝히고 이렇게 내일 기자회견에서 언급을 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요건을 가지고 이야기할 거다. 이런 전망도 일단 나왔더라고요. 네, 그 전망이 맞을지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얘기를 쭉 듣고 보니까 민정수석실 복원이라고 한다면 결국 사정 기능도 복원이 되는 거냐? 그래서 사법 리스크 대응 아니냐? 이런 지적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어제 대통령이 주먹을 쥐고 한 말이 좀 화제가 됐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시죠.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야 될 문제이지 제 문제를 또 저에 대해서 뭐 제기된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말이 화제가 됐는데 제 입에 어떻게 들으셨어요? 대통령이 해야 될 문제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대통령이? 그러면 직접 국민에게 설명? 뭐 이런 건가요? 사법 리스크 대응이라면서요. 대응. 그게 그러게요. 설명 갖고 되는 건가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장모 문제나 이런 것을 몇 가지 건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나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러면 대통령실이 나섰습니까? 예? 대통령실이 나서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때는 왜 그럼 대통령실이 나섰습니까? 물어볼 게 하나 더 추가되네요. 추가됐네요.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실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한편 회칼 발언으로 물러났던 황상무 전 시민사회 수석 후임이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한때 폐지설도 돌았는데 일단 유지하는 걸로 가닥이 잡혔다 그래요. 네. 민심 청취하려면 이 시민사회 수석 자리도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얘기를 거꾸로 해석하면 뭐가 됩니까? 민정수석실 복원이 더 급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현상만 따라가면. 그리고 좀 약간 교통정리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시민사회 수석이 하는 일도. 네. 김진우님, 만들면 만든다고 뭐라고 하고 없애면 없앤다고 비판을 하고 너무 비판을 위한 비판 아닙니까? 라고 물어주셨는데 반면에 이런 의견도 많습니다. 널 사탕해님,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잖아요. 공약을 깨면서 사과 한마디 없는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라는 의견 주셨고 권광윤님은 민심은 뉴스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해주셨고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지적하셨던 분 내용 중에 요거는 제가 하나 부연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민정수석실을 폐지한다고 할 때 비판이 나왔고 지금 다시 또 복원한다니까 비판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 말 나올 수 있어요 형식적으로. 근데 좀 기억을 다시 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민정수석실을 폐지한다고 할 때 비판의 포인트는 뭐였냐면 아니 사정기관 장악이 문제였다고 한다면 그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를 기준으로 하면 반부패 비서관실이라고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해당 파트였기 때문에 이것만 없애면 되지 왜 민정수석 전체를 없애느냐 이런 지적이었고 두 번째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친척팀은 그러면 덩달아 없어진다면 그럼 친척 관리 어떻게 할 거냐 그 물음이 있었죠. 그 문제 제기가 그때 있었거든요. 있었죠.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을 지금 복원하는 거라면 그럼 친척 관리팀은 왜 복원 안 하느냐라는 이야기는 그때 다르고 지금 다른 게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제기되는 문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전 고수님 민심 청취는 국민과의 소통을 이유로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기고 시작했던 도어 스태핑을 부활해서 기자들 질문 잘 들어도 될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는데 요것도 복원할지 내일 아마 또 기자회견에서 이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 가지 궁금한 게 많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대통령의 기자회견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서울시의회의 의석 분포를 보면 국민의힘 소속이 75명, 민주당 소속이 36명이거든요. 자, 이 서울시 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몇 가지만 추리겠습니다. 지난달 26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시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발의한 서울학생 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내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중단시키는 조례안도 가결됐습니다. 지난 3일에는 2016년에 도입한 노동이의사의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조례안이 국민의힘 주도로 가결이 됐고요. 그다음에 TBS 지원 중단 시점을 3개월 늦춰달라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요청이 있었는데 이날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묵살을 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민주당의 반대는 묵살됐고 공론화 과정은 제대로 거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몇 가지 사례를 추려드렸는데요. 추려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서울시 의회를 보면서 여의도를 그리고 국민의힘을 떠올렸기 때문인데요. 무슨 얘기죠? 자, 국회에서 벌어지는 모습은 정반대입니다. 민주당이 주도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면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고 이어서 민주당의 입법 독주, 의회 독재를 규탄합니다. 익숙한 장면이죠. 자, 이 지점에서 한번 교통 정리를 해봅시다. 서울시 의회에서의 국민의힘 행태는 입법 독주가 아니고 국회에서의 민주당 행태는 입법 독주인가? 라는 반문이 성립이 됩니다. 정반대로 서울시 의회에서의 국민의힘 독주가 다수결의 원리에 따른 것이라면 국회에서의 민주당 독주도 다수결의 원리에 따른 것 아닌가라는 반문도 성립이 됩니다.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 것이냐 이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겁니다. 여야는 서로 이 뉴스를 보면서 내로남불을 떠올리지 않을까 싶기는 하네요.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대구 남구의 30대 다가구 전세 사기 피해자가 유서를 남기고 숨졌습니다. 대명동의 다가구 주택 전세 사기 피해자라고 하는데요. 2019년에 전세금 8,400만 원에 다세대 주택에 입주를 했는데 하지만 계약이 끝나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요. 지난달 9일 경매 개시 결정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사흘 뒤인 지난달 12일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로부터 피해자 인정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4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이것이 한 가지 요건이 확실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아서 구제에 한계가 있었다라는 건데 경매 후 순의자인 데다가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지 않아서 최우선 변제금 대상자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결국 절망에 빠져서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고 하는데요. 자, 전세사기 특기법 얘기까지는 뭐 꺼내지 않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사례가 벌써 8번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더 길게 설명드릴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꼼꼼하게 좀 들여다보라 이런 말씀을 좀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네.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관련인데요. 더 내고 더 받는 방안까지 방향을 잡았는데 구체안에 대해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민주당은 보험료율을 13%로 그리고 소득 대체율을 45% 하는 방안은 반드시 돼야 된다는 입장을 견지했고 반면에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에 소득 대체율 43%를 고수를 했다. 그래서 의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 이렇게 브리핑을 한 겁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득 대체율 2%포인트 차이로 결국은 결렬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요. 주호영 위원장은 이 논의를 토대로 22대 국회 때 더 여야 간의 의견 접근을 해서 조속한 연금 개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21대 국회에서는 물 건너갔다, 결렬됐다 이런 선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2대 국회로 넘기면 그때부터 21대 국회에서 그러니까 진척된 거를 가지고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해서 금방 결론이 도출이 될 것 같습니까? 연금개혁특위 위원들 구성부터가 싹 바뀌게 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원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또 언제 합의안이 도출될지 기약이 없게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저는 어제 이 뉴스 보고 좀 빠른 거 아닌가? 아직 21대 임기 종료까지는 한 20여일 남지 않았어요? 네. 왜 조금 더 끝까지 좀 해보시지 벌써 발표를 합니까? 네. 해외 출장 가서 그 원샷 타결을 보려고 했나 보죠. 근데 해외 출장이 무산이 됐거든요. 그게 이유가 될 수 있는 걸까요?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아니길 바랬던 결과가 또 한 번 국민들 앞에서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서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브리핑 보니까 여야 간사님들은 서로 니 탓을 하시던데 이게 22대 국회로 넘어간들 될까요? 여기서 결국은 국회의원들은 이제 국민 표를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행정부의 결단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행정부는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켜보고 있는 거죠.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해외 출장을 안 가기로 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